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정치권 상황 살펴보는 여의도 사사건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배재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10일 총선까지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네요. 연합뉴스가 거대 양당이 자체 분석한 판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체 254개의 선거구 중에서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 지역으로 국민의힘은 82곳, 더불어민주당이 110곳을 각각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 총선 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84곳, 민주당은 163곳에서 승리했던 걸 고려하면 양당 모두 현재 판세를 보수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까지나 양당의 자체 판세 분석 결과라는 거를 좀 강조해 드리고요. 자, 두 분 김 교수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거 평소에 좀 생각하셨던 판세하고 어떻습니까? 뭐가 좀 다른가요? 많은 부분 속에서 이제 130석, 140석 싸움을 가지고 두 정당이 굉장히 치열하게 격돌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딱 일주일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죠. 많은 부분 속에서 이제 흐름이 바뀌면서 민주당이 조금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전국 판세 분석을 보면 저거는 지난 2020년도 총선에서 얻은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서 84석을 얻었거든요. 지역구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82곳이라는 건 지역구 아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례대표 빼놓고.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이고 민주당 원래 163곳을 이겼는데 110곳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아직까지 53석 같은 경우는 뭐 경합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판세 분석할 때는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보통 합니다. 하나는 그 지역에서의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가상 대결했을 때의 후보별 지지도가 어떤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럼 당선 가능성이 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나. 이 세 가지를 보고 보통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렇게 분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뭐 그냥 뭐 자체적으로 들려오는 여론을 따라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 판세가 맞다고 한다면 2020년 총선과 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 그 당시에 얘기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판세 분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어제 각 당이 자체 분석한 건데 지금 거의 뭐 30석 이상 차이 나잖아요. 30석 정도 차이 나는 건데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걸 겁니다. 앞으로 이제 보름 남았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어떤 뭐 판정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지금 한 보름 만에 완전히 판세가 좀 바뀌었어요. 저기 민주당의 총선 국면, 양당의 총선 국면일 때는 상당히 국민의힘이 압승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총선 국면이 끝나면서 상황이 좀 바뀔 거란 예상은 했습니다만 총선 국면이 끝나고 거의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민주당이 상당히 압승한 쪽으로 좀 판세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자체 분석한 게 그런 반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그대로 굳혀질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특별한 어떤 특단의 어떤 뭐 의료대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정 갈등의 문제의 타협이라든지 그밖에 최근에 좀 잦아들은 것 같긴 합니다만 이종섭 대사건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향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렵다는 걸 그냥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를 아마 반영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그 판세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좀 더 위기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뭔가 좀 특별히 좀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판세를 양당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좀 저희가 보겠습니다. 수도권 전체 의석이 122개거든요. 우세, 경합 우세 이렇게 두 가지 다 묶어서 우세, 경합 우세 지역으로 국민의힘은 20곳, 민주당은 97곳을 꼽았습니다. 지난 총선 때 각 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16개였고요. 민주당은 103개였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보다 조금 높게 그리고 민주당은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에 띄는 것 전국구 전체 민주당이 이제 4년 전 총선 결과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아까 전국구에서. 그런데 이제
수도권은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97곳 보고 있는데 지난 총선 때 차지한 곳이 103곳이니까 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것이 대두되고 있는 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권에서 대두되고 있다는 여권에서요. 거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일당이든 뭐 단독 과반이든 간에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수도권 122석 중에서 최소한도 아주 최소한도 예. 47석 정도를 가져가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울 뭐 23석, 경기 20석, 인천 4석 하면 47석이 되는데요. 예. 지금 47석과 비교해서는 굉장한 차이가 나잖아요. 20곳하고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다는 보수적으로 걸좀 보고 있다는 감안해서 걸 수도 봐야겠어요.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위기론을 더 강화시켜서 결집하려고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저건 또 반대도 있어요. 저렇게 나가버리면은 결국은 뭐 민주당이 다 이긴 거구나라고 하는 밴드웨건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예. 분명한 거는 저렇게 나오는 거는 첫 번째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한강 벨트라는 곳이 12곳이 있거든요. 예. 한강을 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중에서 지난 2020년도에 용산을 제외하고 11곳에서 예. 민주당이 승리를 했는데요. 만약에 정말 서울에서 23석 정도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결국은 한강벨트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해야 되는데 최근 나온 뭐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자체 분석을 보니까 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밀리고 있구나. 특히 이제 한강벨트에서 무너져 버리면요. 다른 쪽에서는 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없고. 일단 왜냐하면 서울에서 바람이 좀 세게 불어야 그렇습니다. 수도권 그래야지만 전체에도 좀 파급 효과가 한강벨트에서 있다. 효과도 생기고 기존에 있었던 8곳에서 승리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한강벨트 12곳에다가 처하면은 한 20석 정도를 또 서울에서만 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이건 지금 수도권에서 좀 20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 또 경기도는 뭐 반도체 벨트라 해가지고 용인과 평택과 화성이라는 것을 전부 다 합쳤을 때 예. 거기서 생각보다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큰 그 국민의힘을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수원도 마찬가지고요. 말씀하시는 곳들은 뭐 다 격전지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아마 여기서 20곳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20곳에 얘기했던 예. 거는 제가 얘기하는 그 이런 벨트에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예. 아주 나름대로 잘 대처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게 자체적으로 20곳이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그래서 이제 보수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지금 민주당은 97석은 아주 지난 총선과 거의 근접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판세만 본다고 한다면 예. 정말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대위기를 맞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 지역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서울 지도를 좀 펼쳐놓고 우리가 좀 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48개 의석이 갈려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도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판세 분석한 결과를 놓고 지도로 그려본 것입니다. 파란색은 민주당이 뭐 우세하다 또는 경합 우세 지역이다 이렇게 분류한 곳들이고요. 빨간색은 국민의힘이 경합 내지는 경합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는 곳들입니다. 국민의힘은 10곳이었고요. 민주당은 25곳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하얀색은 13곳인데 양당 모두 승패를 예측하기 힘든 접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 곳들입니다. 자, 최 교수님, 네. 지금 그 서울의 그 분포도 이 지도를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한강벨트가 12곳에서부터 이제 조금 지역에 따라서 한 15곳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강벨트가 대단히 지금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경합 우세 지역도 나오고 지금 박빙 지역도 나오고 있는데 박빙 지역도 지금 특별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변수가 국민의힘에게 생기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예. 지금 현재 박빙이라고 돼 있는 것도 상당히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수도권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말이죠. 이따 뭐 낙동강 벨트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네. 낙동강 벨트도 마찬가지고 이 낙동강 벨트 그리고 한강 벨트 이런 지역이 거의 연계돼 있어요. 연계돼 있죠. 전반적으로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역 선거구에 따라 다 이제 상황은 다르죠. 후보의 경쟁력도 이제 포함이 되고 이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판세 자체가 정권 심판이 강하게 작동하는 선거거든요. 지금 처음에 정권 심판이 나오다가 공천이 자꾸 이제 민주당의 자본이 많이 나오면서 정권 심판이 좀 잦아드는 것 같았는데 3월 중순 이후에 완전히 정권 심판이 살아나고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이게 더욱더 강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를 지금 민주당의 국민의힘이 이제 예상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지난
21대 총선이 뭐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수도권에서. 서울에서는 49개 중에서 8개만 차지했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박빙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아직 이제 보름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예. 될지 모르겠으나 수도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용인 같은 지역도 지금 갑을 병정할 것이 전부 지금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원은 물론이고 말이죠. 수원은 21대도 뭐 갑을 병정 뭐 5곳이 전부 민주당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리라고들 봤는데 일반적인 이제 그 전망을 지금 거의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선거 불과 15일 남겨놓고 그래서 아무튼간에 낙동강 벨트 수도권 서울 이쪽이 전부 대단히 불리하다 국민님이 그걸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수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잔체 분석한 네. 판세가 그렇다는 예,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낙동강 벨트 얘기해 주셨는데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26곳을, 민주당은 11곳을 우세 또는 경합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이렇게 양당의 자체 분석 판세를 보여주면서 이 텃밭이라고 자신하기에는 부산과 경남도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한 국민의힘 관계자의 전언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자, 김영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뭐 PK는 전체 40석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는 7석을 실은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낙동강 벨트 10곳 중에서 5곳을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지금 11곳이라는 거는 그 5에다가 더 6석이 더 늘어난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아성이라고 하는 PK 지역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물론 아직까지 뭐 2주 남아 있지만 뭐 특히 이제 PK야 워낙 국민의힘의 이제 강세 지역들이 이제 많이 포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 자체적 판세 분석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아마도 PK 지역에서 저렇게 정말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도 있는 그런 나름도 위험한 수준까지 지금 판세 분석으로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마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거대 양당이 자체 판단하는 판세를 짚어봤는데 어제 이 서울 유세에 집중했던 한동훈 위원장, 오늘은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해수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 두 분이 만나시는 걸 언론을 통해서 봤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 때 뜻을 모아서 단합하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예, 한동훈 위원장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처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거거든요. 여당이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판세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좀 어려운 국면에서 좀 반등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전 너무 한가하게 보여요. 박근혜 전 대통령 왜 만납니까? 지금 이 시점에. 판세 분석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보수층을 결집한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만나는 거에 좋죠. 만나서 뭐 같은 보수 같은 진영이고 같은 이제 국민의힘 쪽이니까 만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워낙 지금 위기예요. 지금 보름이 남았다고 합니다만.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보수층을 결집한다? 중도층에 뭔가 소구할 수 있는 뭔가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유영하 변호사는 어차피 대구 쪽에 공천을 받았고 당선이 거의 확실히 됩니다. 근데 지금 만나서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만나서 지금 뭐 여러 덕담도 나누고 좋은 얘기 나눴다고 합니다만 글쎄 저 부분을 어떻게 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 됐다고 합니다만 굳이 지금 선거 기간에 만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중도층은 여전히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형을 받고 사면 복권이 된 분이란 말이죠. 지금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여권에서. 근데 그분들은 아직 그 사람들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확정까지 됐고.
이제 만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중도층을 결집하고 이래야 될 상황인데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시간이 있을까? 여전히 한가하고 이 선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니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도층의 표심을 좀 하나라도 모아야 할 시기에 좀 더 다른 행보를 보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영진 교수님 저는 어떻게 조금 보셨어요?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왜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고 있느냐. 예. 그러면 중도에 대한 외연 확장에 실패한 부분들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를 비판적으로 지지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판적으로 지지했다. 지지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포함해서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는 부동층화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 예. 보수 결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적절한 행보라고 좀 보는 거죠. 내부 결집부터 확실히 다져놔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일단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원 확장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대구 경북 같은 상징적인 부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PK 지역에서 흔들리고 수도권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저 흔들릴 때 일반 보수층에서는 야 이거 위기다. 뭔가 우리가 결집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예. 저렇게 만남으로써 뭔가 자연스럽게 상징적인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저 부분이 뭐 잘못된 거라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반전.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반전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핵심적인 거는 중도층을 끌고 오느냐 안 끌고 오느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대립은 아니지만 뭔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돼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당연히 중도위원증을 확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토끼와 산토끼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은 집토끼 강화 전략을 했고 예. 그 다음에는 분명히 이제 중도위원회 확장을 하기 위한 또 다른 행보로 갈 수가 있는 점에 있어서 봤을 때 저는 뭐 일단은 뭐 그런 의도 속에서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의 전언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 그렇습니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는 걸 봤다. 그렇습니다. 나라도 어려운데 국가가 어려운데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는데 이 부분도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가 예, 되는데 이해할 수 하나 있겠군요. 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그랬거든요. 예, 도대체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만간 그 부분 입장을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주목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강대강으로 굉장히 충돌하고 있고 지금 의대 교수분들이 계속해서 사직서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어떻게 뭐 얘기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명분을 갖고 가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자리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좀 고무적으로 좀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후에는 PK로 이동해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오늘 행보는 뭐 지지층 결집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본다면 요즘 그 민생 공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하고 있죠.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야당 심판론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유세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민의 힘이 선택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될 거라는 회개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안타깝게도 좌파 정권의 연속된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의 예시입니다.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정책들, 그게 결국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점을 상식적인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어서 이재명 대표 발언도 좀 볼 건데 한동훈 위원장 발언 수위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여당 역시 야권을 향해서 갈수록 선명성 있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정권 심판론이 있으면 이제 한쪽엔 또 야당 심판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 야당 심판론이라는 얘기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총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권 평가론이라는 게 그 프레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선거나 다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선거를 보면 말이죠. 16대와 20대 총선거에서 여당이 졌어요. 16대 2000년도 김대중 정부 때. 그때 DJP가 이제 붕괴되면서 졌던 것이고 2016년도 선거 우리가 많이 예를 들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 진박 간별사, 옥새파동 그 2016년도 20대 총선거였어요. 이때 여당이 졌습니다. 그 외에는 13대 민주화 이후에 첫 선거가 13대 총선거였는데 1988년도 전부 여당이 이겼어요. 그건 정권 평가론인 게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 논리로 볼 때. 근데 왜 정권 평가론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에도 불구하고
총선거의 기본 프레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당이 많이 이겼느냐 하면요. 그 당시 정권과 상당한 정도의 차별을 했어요. 그건 좋으나 싫으나. 이회창 총재도 김영삼 대통령을 비판했었고. 정권과의 차별화. 아, 그럼요. 근데 지금 이제 정권과의 차별화를 하고자 하니까 굳이 왜 자꾸 차별화라고 하냐 하면서 보수 측에서 이제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차별화가 싫으면은 윤 정권의 여러 가지 무능, 불통 이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와서 뭔가 해소하려고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근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 저기 뭡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지적하니까 사퇴하라는 얘기 들었고 굉장히 미미했다고요. 그러니까 차별화나 물론 당정 갈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어쨌든 지금의 여건이 정권 심판론에 노출돼 있는데 여당 정권이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 가장 기본적 원인이지. 윤 대통령에서 이탈한 유권자가 박근혜 대통령 만나면 돌아옵니까? 그만큼 이 선거 판세를 잘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제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정 갈등, 당정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까 판세 봤으면 완전히 지고 있는 선거잖아요. 지금 이 선거가 21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특단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특단의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절대적으로 말씀을 필요하죠, 지금. 하셨는데 자 지금 그 야권이 계속 이제 여당을 향해서 이제 공세를 퍼붓는 상황에서 또 야권을 향한 메시지, 선명성 있는 메시지도 좀 필요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좀 이게 좀 복합적으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중간 예. 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는 거는 본질적인 거죠. 그런데 야당 심판론이라는 것이 실제로 얼마만큼 작동이 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오히려 야당 심판론보다는 경제 살리기 총선으로 갔었어야 된다. 우리가 예. 정권을 잡으면 의회의 권력을 가져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입법 활동을 통해서 민생도 살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 경제의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같은 심판론이 충돌된다 봤을 때는 여당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프레임 전쟁인데 그래서 좀 남은 한 2주 동안은 야당이야 뭐 정권 심판론을 얘기를 하지만 여당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집권당으로서 뭐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의회를 교체시키면은 어떤 부분들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부분에다가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민생 있지 않을까. 공약들도 많이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의대 증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획기적인 돌파구를 전향적인 마련하는 돌파구를 모습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주는 보는 거죠. 그래야 이제 네. 야권의 공세에도 그렇습니다. 좀 밀리지 않고 네네.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유세를 이유로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오늘 2주 만에 법원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판 문제는 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문제입니다. 이 재판은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입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고 재판이 전혀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굳이 이재명이 있어야 된다고 우기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검찰이 문제입니다. 이게 검찰 독재 국가의 실상입니다. 예, 이렇게 재판에 나가기 전에도 정권 심판론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최근 그 발언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좀 보면서 얘기 나눠보죠. 어제자군요, 경향신문. 나라 망조, 전쟁 나도 이상할 게 없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 표심이 떠나갈까, 야당 내에서도 지금 그런 비판적인 얘기가 나와서 친명들도 고개를 돌린다는 그 중앙일보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걸 두고 그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조국 돌풍에 더 거칠어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자, 김영준 교수님, 네. 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선거를 한 2주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동안 역대 총선을 보면은 마지막에 결정적 변수가 뭐냐라고 보면은 예, 막말에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뭐 2004년도에 노인 평화 발언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사퇴하는 것까지 나왔었고 2012년에 김용민 후보가 당시에 또 막말을 하면서 판이 뒤집힌 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거칠어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결국은 얼마나 효과적일까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전에 우리가 자막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중도층의 표심이 이탈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 어렵다. 재판의 역할은 판사가 하는 거지 무슨 검찰이 합니까? 그걸 자꾸만 그걸 검찰이라는 걸 가지고서 사법의 영역이죠. 사법의 영역, 그건 사법의 영역이거든요. 예. 그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저게 바로 아까 나오는 시처럼 중도층에서 표심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각도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권을 향해서는 쓴소리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상황 이재명 어떻게 보세요? 대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라가 망조가 들렸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제 1야당 대표가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 하더라도 말이죠. 여권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나라가 망조가 들렸다니요. 그럼 망조 들으려고 지금 선거합니까? 이런 단어가 이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 뭐 그렇게 좋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중도층에게는 일단 그 규범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들이고 또 특히 전쟁이 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건 아무리 여권을 비판하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려 한다 하더라도 제 1야당 대표의 언어에 금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절치 않은 단어라고 보고 예. 아까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아까 김 교수님 좋은 얘기했어요. 이건 검찰이 결정한 게 아니라 사법부가 결정한 거예요. 출석하라고. 이거 왜 검찰 독재로 몰아갑니까? 근데 이런 프레임이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먹히기 때문에 지금 유리해진다라고 하니까 자꾸 발언 수를 높여가는 거거든요. 이런 발언을 해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판세가 안 좋다 하면 이런 발언 자제할 겁니다, 아마. 근데 조국 혁신당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탄핵 얘기하고 무슨 만약에 탄핵이 안 되더라도 단독으로 개헌해서 임기를 단축시키겠다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런 얘기들은요. 물론 이게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작용할지 제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거라는 게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마련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잘못된 정권을 심판하자 이렇게 논리가 가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 개헌하자, 탄핵하자 이런 것들은요. 정말 저주의 정치, 증오의 정치를 강화시키는 거라서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의 의미가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저는 그래서 아무튼 제1야당 대표의 단어나 발언이나 언어치고는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의도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영준 교수, 최창효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